좀 내 개인적인 얘기를 나는 이제 6.25가 5살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중공군이라고 해서요. 중공군이 진입을 해서 우리 집이 소대 병력이 와 있었어. 그리고 미군은 손흔 들고 그러고 뭐 먹을 거 그러고 던져주고 그랬다고. 그게 나는 중공군과 미군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쭉 해서 내가 처음 중국을 객관적으로 이제 이해라고 그럴까 공부를 하게 된 게 1965년에 모택동 사상이라는 게 우리 필수 과목이 됐었어. 아, 그래요? 예. 그때 처음 그전에는 중공이 나쁜 놈들이다 이제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객관적으로 하여튼 그 책을 공부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내가 개인 얘기를 좀 사실은 일부러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서기 2003년에 정전 50년 되던 해 아니에요. 그때 강원도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전 50년이니까 이제 좀 정말 좀 평화로 가고 한 차원 높게 가자 그래서 그 당시 서로 싸운 게 20개국이에요. 서로 양쪽 편들어서 직접 싸운 게.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남아공에서 온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난 그 의미심장해서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화에서 지더라도 평화에서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더라고. 그 아주 인사말들이 다 그렇게 깊어. 직접 싸웠던 사람. 중공군 대표 이분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전쟁은 애꿎은 인민들만 죽는 거다. 그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정말 그 2박 3일간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첫날 바로 이렇게 화합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벌써 이제 20년 전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게 이렇게 토대가 돼서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이 선생 얘기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그 집회했던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정성을 가지고 회안을 가지고 하면 나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작은 경험 한 걸 가지고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전진을 해봅시다. 난 2012년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당대에서 이제 그 상당히 긴 그 연설을 했는데, 그때 그 연설문 전문 이제 번역한 걸 내가 몇 차례 봤어요. 생태 문명 국가를 이루겠다는 상당히 좋은 말을, 근데 구체적으로 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사실 좀 다시 봤거든. 시 주석을. 생각이 같구나. 그리고 내가 놀랐던 게,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뭐 카톨릭 농민회 하다가 이제 운동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건 게 생명공동체인데, 그 연설문에 생명공동체라는 말이 있더구먼. 그래서 역시 세상을 보는 눈은 같은 모양이로구나. 근데 그렇게 그때 느꼈어요. 그때 하여튼 내 새롭게 봤어. 그래서 이 선생이 이제 테크노 차이나 뭐 이런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눈으로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노력하는 생태 문명 국가에 노력하는 모습들, 목표 내용, 뭐 방법 이런 거 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테크노 차이나 거기 이제 자세히 쓰셨던데 그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그걸 좀 전체 얘기를 좀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글로 가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열심히 왔지만. 예. 물론 이제 뭐 한계도 있고 뭐 좀 잘못된 것도 있었겠지만 큰 방향은 진짜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내가 잘 모르거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당시만 해도 이 정도의 반열의 지도자가 될지는 사실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의 계보를 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 명의 인물이 각자 일반적인 공산당, 사회주의 이론과는 다른 독특한 혁신을 하나씩은 저는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의 기초에서 공산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실사구시에 입각한 중국적 현실에 입각한 혁신이었죠. 그 소련 유학파들이 절대 하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낸 거였고, 두 번째로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장 메커니즘을 사회주의 체제 안에 도입할 수 있다. 그것도 아무도 못하던 건데 해볼 수 있다. 그게 그 유명한 흥묘 백묘론인데 그걸 해서 G2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이 2012년도에 등장했는데, 굉장히 생소하게도 그 이전에 20세기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는 결이 다른 생태 문명 건설을 이렇게 당헌에도 이렇게 삽입을 하잖아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랑 저는 이렇게 세트라고도 보이는데요. 중국의 과거의 그 문명에서 바람직했던 혹은 위대했던 요소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미래적 자원으로 삼겠다는 것과 산업 문명 다음에 새로운 문명으로 생태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게 저는 이렇게 악의가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다고 보고, 다만 21세기의 생태 문명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문명 이전의 농업 문명으로의 회귀는 아니다. 그래서 산업 문명이 초래했던 다양한 기후위기나 생태계의 파괴나 자원의 고갈이나 이런 것들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어떤 테크놀로지의 고도화, 이것과 결부되어서 중국의 독자적인 생태 문명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은 세워진 것 같고, 재생에너지라던가 전기차라던가 그런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개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어떤 인프라 전환 이런 것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특히 한국인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더더욱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탈산업 문명으로의 전환 이런 것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거는 저희도 한국도 매우 주목해야 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크노 차이나 그 내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게 많이 나오던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그거를 내가 상당히 진짜 유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그런 그분들의 노력과 그다음 이제 식량이 자급이 돼야 되는 거 그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발원하는 이제 큰 강들이 많으니까 그 우회를 사정없이 막아가지고 밑에 나라들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물 문제까지 그렇게 좀 쭉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4억의 인구를 끌고 가는 나라이고 14억이 먹고 자고 살고 이동하고 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고,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리더들은. 근데 이게 석탄과 석유에 기초한 화석 연료를 기초로 했던 산업 문명을 지속해 나가면 어떤 결과가 올 건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를, 그거 역시도 전당 차원에서의 저는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환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긴 해요. 그래서 3060이라고 할 거예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당장 이렇게 유럽의 작은 나라들처럼 급진적 전환을 하기 힘들고, 여전히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지역과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가다가 그 이후에 30년 동안에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시간표, 로드맵 같은 거는 명쾌하게 나와 있고 저 나라의 체제의 특성상 일사불란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중국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성공을 하는 게 좋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인류를 위해서도 그 성공은 엄청나게, 특히 기후 문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지. 성공하지 않으면은 앞날이 없는 거니까요. 저도 학자가 돼서 중국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진심인 전력 투구하는 좋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들의 발언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은 미국과의 총력전 체제로 진입을 하면서 훨씬 원대한 비전으로 구현하는 데 들어가야 할 인적 자원, 자원 이런 게 점점 이렇게 덜 투입되고 있는 거죠. 그런 아쉬움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최대의 문제고 근본의 문제고 가장 절실한 게 이제 기후위기, 이 기후 파탄을 이제 극복하고 완화하는 건데, 지나친 이제 체제 경쟁 또는 뭐 이런 거로 이제 가다 보니까 우리 남북 관계도 이제 그런 거 같고, 지금 군사비 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난다고. 양쪽이. 벌써 세계 군사비가 2조 달러 넘은 지가 한 2년인가 됐잖아요. 이게 제일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인데,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이게 뒤로 밀려나버리고, 군사적인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게 자꾸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중국 내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지식인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좀 새롭게 다운 경각심을 가지고 참 큰일 난다. 그래서 이걸 좀 틀어야 되는데, 이런 식 체제 경쟁보다는 좀 다른 식 체제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참 걱정이네. 그래서 좀 담론도 좀 큰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지구를 살리는데 두 나라가 앞장서서 체제 경쟁을 하면 그러면 최고죠. 최고가 네. 되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하면 우리의 역할이 우리 자신한테도 좋고 전 세계에 좋은 건데. 그럼요. 그걸 해야지, 예.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해볼 수 있는 나라의 위상이 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런 지위가 된 것 같긴 해요. 다만 그거를 자각하고 자임하고 책임질 리더가 없을 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걱정되는 대목인데, 지나친 우리 피해의식들이 있어요.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 또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 또 중국에 대한 피해의식,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지금.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계기에는 반중으로 나타나고, 반일로 나타나고, 반미로 나타나고, 어떤 때 또 반북으로 나타나고, 이게 또 섞이기도 하고, 무슨 오만한 거 그런 거가 아니고 좀 진짜 기본적인 명제. 지금 우리는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를 생각을 하고, 우리 실력이 여기고 우리 위치가 여기니까 이런 일을 하자, 가자. 그거를 지금 상당히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인데, 이게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서로 뭐 피해자 또는 가해자 논쟁 속에 지금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 내부가 갈라져서 이익을 얻는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 정서를 부각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쪽도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들이 다 과거의 기득권들인 거죠. 저는 사실은 양쪽 다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하셨던 양쪽으로 쫙 갈려져 있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넘어선 환멸? 저는 이게 거의 임계점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얘기하는 사람과 세력과 집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